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 생산된 지 오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38선까지 과연 굴러올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무기 개발했다면 뭘 온전한 걸 개발했겠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 내실이 있겠어요? 그러면 북한의 군사력 이 문제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발판을 두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방위 산업도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력의 수준이 그 나라의 방위 산업의 능력을 규정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봅시다. 모든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선 원료 자재 구입, 수출, 수입에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적인 기계, 기구들을 돌리는데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력을 멱을 살리는데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데서 나온 걸 가지고 또 어떤 무역을 해서 또 자금이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고 자본 투자가 이렇게 돼야 그 나라의 국방력이 성장하는가 못하는가가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인데 북한은 처음부터 다 파괴됐어요. 북한하고 어느 나라가 무역합니까? 북한의 국방력, 군수산업의 해외의 원료자재 의존도가 거의 70%예요. 모든 원료자재, 그 모든 것을 60년대, 70년대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나라들이 싹 끊었어요. 왜? 북한이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준다고 가져가면 돈을 안 주고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겼기 때문에 중국은 개혁개방 나가면서 한 푼이 귀할 때 받지는 못할 망정 또 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수입에 들어가는 건 다 군수와 연결된 원료 자재 기계들이에요. 이것부터 끊었어요. 러시아도 끊었어요. 왜? 계속 자기는 서쪽 나토와 대치하고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짝을 관리하자도 끝이 없는데 극동쪽에서 김정은이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미군이 상시 추진하는 거예요. 일본이건 뭐건. 이것 때문에 이걸 정상 지원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70년대 초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군수 물자의 지원을 서서히 고갈시켰어요. 그때부터 북한의 모든 방위 산업은 다 무너졌어요. 돌아안 가요. 일단 북한 인민경제도 돌아안 가요. 말하자면 민수경제도. 북한 군수산업체는 전반적 민수경제에서 협동품을 조달해줘야 무기를 맞춰서 완성품을 내는 그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민수도 망해 군수도 솟어요. 그러면 북한의 전쟁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의 전쟁 능력은 어느 국가든 전쟁 능력은 첫째 경제력이에요. 둘째는 국민 생활 안정이에요. 이게 전쟁의 2대 요소예요. 이 2대 요소가 맞춰져야 그 체제가 강하니 약하니 하는 답도 나오는 거예요. 백성 40년째 밥도 못 먹였어요. 백성만 못 먹인지 알아요? 북한 군도 못 먹였어요. 지난 1월 16일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말했더라고요. 연초부터 들이닥친 식량난에서 북한군 장령들, 장교들, 군관들, 병사들, 군관 가족까지 서로 밥술을 덜어주고 덜어먹으면서 식량난을 이겼다. 국가가 마땅히 먹여 살려야 하는 북한군에 대한 식량을 북한군 내에서 장군과 병사와 군관과 군관 가족 사이에 밥술을 덜어주면서 이겨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걸 놓고 볼 때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전쟁 능력이 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야심만 있는데 그럼 왜 자꾸 미사일 쏘는가? 전쟁 능력을 갖출 수 없으니까 공갈용으로 쏘는 거예요. 북한의 전쟁 능력에 대해서 그전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전쟁 능력이 있는 자는 함부로 폭언을 안 해요. 뭐가 든든하고 미천이 든든하고 실력이 든든하고 장비가 든든한 사람이 어디 가서 까부는 거 봤어?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 40년째 밥도 못 먹이는 놈이 무기 개발했다면 뭘 온전한 걸 개발했겠어? 북한 주민 인구수 자체가 비밀이에요. 북한은 절대로 국가 인구수를 제대로 발표를 안 해요. 통째서 2천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2천만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만 16세 이하 인원하고 여자는 56세부터 남자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빼놓으면 다 정규군 상비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훈련은 받죠. 훈련은 받는데 문제는 훈련의 질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질적으로 훈련할 수 없으니까 1년 365일이 훈련이요. 왜? 늘 전쟁 분위기 속에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살라는 게 김일성 주석이 전체 인민에게 강제하는 생활
태도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군인들도 먹이지 못해 탈영 나와 돌아가고 이거 어디서도 북한군 탈영병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북한은 90년대부터 탈영병 문제가 북한 군을 흔들 정도로 심해요. 먹이질 못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북한을 제대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의 몽땅 군대다. 물론 김일성 주석이 늘 말했어요.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자면 전체 인민이 총 쏠 줄 알아야 한다. 그 개념에서 정규군, 비정규군으로 보시면 돼요. 민간, 그 다음에 정규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는 지리의 문제. 대한민국의 예비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예비군이 북한의 특수부대하고 붙는다? 완전 승리예요. 완판 승리예요. 대한민국 예비군이. 북한 사람들은요 영양 상태가 낮아서 뛰질 못해요. 군인도 못 뛰는데 예비군이 뛰겠어? 전반적 엘리트 매치 전쟁하는 건 아니니까 전쟁은 동원력이니까 그거 놓고 볼 때 김정은을 필두로 한 10,000명의 그 지성원을 빼놓는다고 하면 기타 나머지는 몽땅 허약 체질이에요. 먹지도 못한 몇 없어 죽겠는데 뛰라고까지 그런다고.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될 때는 스스로 뛰지만 당국에서 뛰라면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밥도 안 주면서 뛰라 그런다고. 그 전반적인 실태예요. 북한의 그 국방비를 책정하는 거 있죠? 그건 정상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북한은 경제비자 국방비고 국방비자 경제비예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국방공업이 살아나면 인민경제가 다 죽어도 국방경제가 살아나면 그 속에서 총도 나오고 박가마, 박고루, 자전거도 나오게 만든 게 북한 경제의 소위 본질이에요. 민수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은 군수산업이 곧 돌아간다는 뜻이고 군수산업이 멎어서면 민수산업도 필요 없다는 뜻이고 민수산업이 멎으면 군수산업도 돌아 안 간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북한에 대고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 데 대고 국방비를 몇 프로 써님을 이거 북한으로 대고 말하는 거는 돼지가 진주 목걸이 걸었니 안 걸었니 그거 평가하는 거나 같아요. 정상 국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비정상 비상식적인 국가라고 해요. 그렇고 지금 계속 쏘는 미사일 그거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북한이 아무리 개떼를 몽둥이 없는 나라라 해도 나라의 전체 국방과학자들 두뇌진이 달라붙어서 밀수에서 들어간 그 어떤 부품들 가지고 예싸 천신만 그래서 수제 미사일 하나씩 시험용 만들어내면 하나 나면 하나 쏘고 하나 나면 하나 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그 분야의 17년 출입 기자예요. 그래서 양산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나라가 80년대 초부터 모든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양산을 지금까지 못했다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요? 양산을 했으면 왜 지금까지 계속 시험 발사하고 앉았겠어? 북한은 기술이 높으면 이 모든 설비 이 기초가 따라 안 주고 이게 따라주면 기술이 높지 않고 이게 어느가 하나 균형이 다 파괴된 나라예요. 정상 운영이. 그래서 국방과학원 과학자를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북한을 볼 때 미사일이랑 계속 쏘는 거 볼 때 나는 북한 기자 출신이로서 시각이 달라요. 어느 나라에 아무리 홍콩같이 말하자면 국가의 면적이 굉장히 작은 나라도 자기 나라 수도 근방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 안 해요. 이제는 그 미사일 만들어 놓고 지방으로 끌고 나갈 힘도 없다는 소리요. 왜 자꾸 평양시 근방에서 쏴? 온 나라 이민을 보고는 평양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증 제도 내놓고 못 올라가게 만들면서 미사일은 왜 평양 근방에서 자꾸 쏘? 순환비행장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두드려 맞습니까? 수도입니다. 거기서 미사일 발사까지 계속 한다는 거는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요 세계가 인정하는 지대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딱 돼야 해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때는 그 모든 도발 행위가 대한민국의 육해공 그 영역을 침범할 때는 100배로 응징한다. 그걸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저놈들이 한두 번 하면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초지일관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무너진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는 건 질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준해서 딱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 별거 없어요. 모든 승전국들이 밟았던 전략이 이거예요. 용서 안 한다.
3대 범죄 있잖아요. 전쟁 범죄, 인권 범죄, 상습적 도발 행위 범죄, 3대 범죄입니다. 너무 대한민국도 발전하느라고 세계가 너무 테러리스트가 날 때 좀 잠잠할까 하면 저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왜 여태까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왜 살아남은 것 같습니까? 북한이 뭐 핵무기 만든다고 까불고 도발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인권 유린 국가로 낙인되면서도 유엔 대북 제재를 1, 2, 3, 4, 5, 6, 7까지 받는 나라가 왜 건재해 있는 것 같아요? 왜 손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 투자한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전략 자원이 일단 없어요. 세계 경제를 어떻게 튀어주고 막혀주고 할 전략 자원이 없고 북한에 막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정식으로 했다면 저놈이 정시의 불안 지역으로 계속 만들면 놔두겠어? 투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를 딱 봐야 돼요. 북한 내에서 대한민국이 침범당한다? 다 달려들어요. 왜?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글로벌 관계를 갖고 투자한 나라가 너무 많고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축이 당당히 10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왜 합니까? 동맹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이해관계 없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러시아도 중국도 국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전혀 바라질 않아요. 대한민국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자기 지적을 자랑할 것 없으니까 직관적인 그거를 해가지고 나 아직 장악력이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변치도 않는 집안에 재산 나름하는 것처럼 저건 뭐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1년에 저렇게 대형 행사를 국민을 끌어내는 행사를 저렇게 여러 번씩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쓸 것도 없죠. 이미 있던 거 페인트 칠해서 들고 나오면 되는 거고 자동차도 페인트 칠해서 갖고 나오면 되는 거고 북한의 소위 전략무기라고 보는 건 가짜 무기가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그건 등탈이 없어요. 또 원래 정상국가에서도 진짜 무기는 안 들고 나가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고. 거기서 김정일이는 김일성 족속은 또 진짜가 없기도 하거냐 있다 해도 불안해요. 이번에 러시아에 무슨 뭐 미사일인지 뭔지 수출한 것 중에서 뭐 몇백 개 중에 2개만이 명중 재구실했다면서요. 그런 무기를 김일성 족속이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그 미사일도 빽 돌아서 터질지 누가 알아요? 모든 군대는 오늘 열병식 지나가면 100만 원 이런 것도 없어요. 다 무보수니까.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몽땅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 위협에 대한 헌신성을 가지고 매달리라는 게 김일성 족속이 1945년 8월 10월부터 오늘날까지 운영해 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시종일관 강조하는 슬로건이에요. 김정일이가 말했죠. 계란에도 사상을 지으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자기네는 무게에다도 사상을 지어서 6.25 전쟁 때 보총으로 원자탄 이겼다는 놈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도 될 것 같아요. 유사품이라고 봅시다. 북한은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현미경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다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뭐 다 이렇지 현미경도 못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이 경제위원회 그 유명한 평양유리공장 유일한 광학유리공장이에요. 군수공장. 안경알도 못 만들어요. 그런 나라가 위성을 만든다면 누가 믿겠어? 물론 보따리 장사꾼으로 꼭 필요한 뭐 그런 건 들여가겠죠. 거기에 해당된 물품들은 소재나 자재들 들여가겠지만 이게 세상에 얻는 것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정상국가의 위성에 하는 망원경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에? 안 좋죠. 일반 자유세계의 문방구에서 파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그 북한의 인공 위성 개발이 언제부터 했는지 알아요? 1987년 4월 11일부터 간판 올렸어요. 나 그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날에 김정일이가 나와서 이제부터 위성하자. 이래서 그날이 위성 개발 시작 날이고 위성 개발 과학자 돌격대의 명칭이 4월 11일 과학자 돌격대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미구적거리면 말리경이니 천리경이니 차라리 만들 그 품이면 제가 러시아 인공위성 빌려 타고 우주에 갔다 오는 게 낫겠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리, 사정거리 어디까지 몇 고도몇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우리는 그게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수준까지 왔구나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나머지 북한에는요 내가 그러잖아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안경알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전쟁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저렇게 까부는 거예요. 자기네가 허리 펴고 살아남고 체제 유지하려면 강탈을 해야 되겠는데 그 1순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모든 헌법, 노동당 규약, 북한 지상의 법이라고는 10대 원칙에 대남 조카 통일 야망은 명백히 적시되어 있어요. 한반도 절반 땅에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이상 북한 체제는 절대 세습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북한 땅 옆에 중국이 아니고 거기 홍콩이랑 마카오 그 뭐 베트남 같이 개혁개방으로 나와서 번창한 나라 있으면 북한 주민들 다 달아난 지도 오래요. 그러나 야망은 버리지 않죠.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는 3대 국가 비전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3대 국가 비전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했고 3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시스템을 깔았어요. 주민들이 그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까지 3대 국가 비전이 뭔지 알아요? 북한을 김일성 족속 체제로 노예 체제로 만든다. 두 번째, 한반도. 저들은 종국조범이라 그래요. 한반도를 그렇게 만든다. 세 번째, 전 세계에 자기네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 없도록 명분을 세운다. 이것이 3대 국가 비전인데 이 중에서 하나 하고 반세기 지나서 견디기 바빠요. 그걸 하자니까 이제는 국가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가? 수룡 우상화, 수룡 신격화, 주민 사상세뇌, 주민 조직화, 주민 군사화의 진을 다 뺐어요. 그거 계속 반세기 이상 오다 나까지 지쳐서 북한 주민들이 듣질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전쟁 못한다는 것. 그러나 얘들은 기필코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대혼란을 일으켜서 그 기회를 타고 대한민국을 정리한다. 그게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고려 육망제고 내적으로는 대남 무력 조카 통일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21세기 공산 지도자의 타이틀을 쓰고 세습하겠다고 선언하고 3대까지 하시면 전 내피셜이 어떤지 알만 하잖아요.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은 변하지 않아요. 정신병자에 가까워요. 꼭 자기는 된다고 봐요. 내피셜이 자유세계를 향해서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에 대한 내피셜이 뭔지 알아요?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깨질까봐. 그걸 딱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는 뭘 하냐? 이건 뭘 하냐? 계속 사재기하고 정상적인 삶에 기스가 나는 거예요. 요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무력적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먹겠다 그 소리예요. 거기에 대한 쌓이는 대한민국에 공포감을 주는 것이라고 정말 폭력 지상주의자들답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써는 거예요. 없는 미천에 김정은이가 한 8년 동안 미사일이든 포든 한 발도 안 쏴보세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정문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걸? 하도 하던 놈이 안 하면 저놈 죽지 않았어?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거 가짜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를. 이젠 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해 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지경으로 됐어요. 김일성 족속은. 북한은 국방과학원 1964년 6월 24일에 창립됐어요. 북한 국방과학원이. 그랬다가 1970년대 중반에 비밀보장을 위해서 제2자연과학원으로 간판을 바꿨어요. 그랬다가 김정은 때 들어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국방과학원으로 회귀했어요. 간판이. 이게 북한의 국방과학원이에요. 국방과학원은 시스템부터 말씀드립니다. 김일성 족속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북한의 모든 방위산업, 국방력을 다 관장해요. 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밑에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있어요. 당중앙 군수공업부 밑에는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산업체하고 그 다음에 제2국방과학원이라고 하는 과학연구기관하고 그 다음에 영변핵단지라고 하는 영변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과학원, 이경제, 영변핵연구 이 모든 라인은 당중앙 군수공업부를 통해서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김일성 족속이 직접 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어디도 소속되질 않아요. 내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북한 군에도 소속되어 있질 않아요. 직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당중앙 군수공업부 밑에 이경제위원회 그 옆에 이경제의 한 개 기구로 국방과학원이 들어가 있다가 김정일이가 뭐라 그랬나? 이경제 군수산업하고 국방과학연구는 쌍두마차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국방과학 발전이 손두마차로 나가야 나라의 군수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세 계열 중에서도 국방과학원은 손두마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사력이 이렇게 다 뻥튀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게 되면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쟁에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세계 22위인 우크라이나군하고 지금 먹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이면 당연히 수도를 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고 우리가 지금 전쟁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처럼 북한도 엄청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병력 숫자도 정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는데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북한은 항상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구가 우리가 2,5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2천만 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비밀 내부 보고서 북한 인구 통계를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1980년도부터 한국의 인구의 딱 절반에 맞게끔 항상 인구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4천만이라 하면 지들은 2천만 명이라 발표하고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면 지들이 2,500만 명이라 하고 지금 한국 인구가 5,300만 되니까 지들은 2,600 얼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40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북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도 다 같습니다. 인구는 곧 국력이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군대도 많이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부풀리는 거고 빙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빙산은 요만큼 올라있는데 밑에 이만큼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력 사실 어마어마한데 우리 항상 북한이 집니다. 돈 좀 더 주세요. 예산 더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요만큼 작다고 항상 울상해요. 실은 엄청 큰데 북한은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것도 없는데 엄청 우리는 세 이런 식으로 부풀리는데 북한 국방백세 북한군 병력 거의 129만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북한 인구에서 아무리 군복무 10년씩 시킨다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북한 군 8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 50%까지 뽑아가서 여성도 복무시킨 결과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장비 엄청 부풀려 있죠. 지금 뭐 전쟁이 일으키면 계속 한국 국방부는 진 다음에 탱크 얼마 있고 비행기 얼마 있고 하는데 숫자상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 공군 전쟁이 일어나면 반나절이면 전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걸 북한 핑계로 해가지고 스텔스 비행기 사오고 이지스함 사오고 하는데 북한은 사실 스텔스 이지스함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북한은 그래도 핵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군사력 전력 비교할 때 핵을 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재래식 병력 가지고 비교하지 핵은 다른 세계입니다. 핵이 있는 국가하고 붙으면 북한에 핵이 있어요. 가령 중국이 핵이 없어요. 북한이 이겨요. 핵은 다른 레벨이니까 이건 그걸 놓고 군사 비교하면 이지스함 스텔스 비행기 왜 사옵니까? 핵 있는데 뭐 핵 있는 자한테는 스텔스 이지스함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핵을 여기다 끼워놓고 얘기하면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재래식 군사력으로 말하면 북한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 대다수가 제일 신형이 러시아제 T-72 지금 뭐 거의 고물딱지 취급받죠. 그런 거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얘들은 너무 생산된 지 오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38선까지 과연 굴러올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툭 터지고 가다 툭 터지면 전차부대 나오다가 길 막히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뭐 둘째 문제고요. 북한의 해군 거의 30년 이래 건조한 군함이 거의 없어요. 뭐 몇 척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잠수함은 1960년대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군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중국에서 60년대 만들어 좀 쓰다가 중국으로 70년대 중반에 갔어요. 그러니까 군함 자체는 몽땅 환갑이 지났어요. 환갑잔치 열어줘야 돼요. 근데 원래 군함은 30년 있으면 다 퇴역시키거든요. 우리가 1960년대 군함하고 싸울 일은 아니거든.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주력이 미국 21, 23인데 이거 다 60년대 나온 비행기예요. 이것도 환갑이 지난 비행기입니다. 제일 최신이라고 하는 미국 29,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비행기를 아직도 굴리고 있습니다. 저게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제가 참 의문일 정도로 그런 비행기가 850대가 있다고 국방백서에서는 언급하는데 그 숫자만 있는 거고 실제 뚫을 수 있는 거는
때는 뜰 수 있겠냐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우리는 반면에 스텔스 기제 들여올 것까지 하면 60기, 거기다가 F-16 이상급만 해도 300~400기가 있어요. 뭐 공군은 전쟁 나면 그냥 요즘은 제공권 잡는 자가 이기는데 뭐 북한 제공권 잡을 일이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사실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산세가 아주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선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양 그리고 개성 고속도로 상에서 다리 몇 개 미사일로 까부시고 그 다음에 전선 나올 수 있는 도로 몇 개만 하게 되면 저 후방에서 나오지도 못할걸요 아마.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부풀려진 뻥이죠. 지금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 20만 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군 병력 80만, 이 중에도 또 몇십만 원 맨날 그 10년 내내 가서 공사만 합니다. 건설부대. 평양 아파트 건설한다 그러면 뭐 사단급 해가지고 몇만 명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군단이 뭐 한 10개 정도는 된다고 칩시다. 한 50만 명이라 칩시다. 그런데 그중에 20만 명이 특수부대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특수부대는 전체 군 병력의 5 내지 6%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대군이 있으면 특수전 병력은 5만 6만 명 갖고 있는 거예요. 50만 명 군이다 그러면 한 2, 3만 명. 왜냐하면 그 이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 특수부대 한 명 키우는데 100만 불씩 들어가요. 근데 북한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특수전 병력을 20만 명 만듭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군인들을 다 특수부대라고 꼽는 건데,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경보병 부대, 이거 뭐 행군해가지고 싸운다 해가지고 소총만 들고 막 가서 쏘는 부대를 말하는데 오히려 무장이 경량화되고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대를 또 특수부대라고 그래요. 북한군은 뭐 다 특수부대입니까? 아니고, 또 특수부대라는 게 뭐냐면 결국 미국의 특수부대 왜 강합니까? 괜히 무슨 격투 실력이 좋아서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문제는 어마한 장비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죠. 우리 특수부대가 침투해 갔다, 내비실이 들어갔다, 우리도 UDT 있지만 들어갔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량이 하늘과 땅입니다. 미군은 위성에서 다 서포트해서 봐주고, 헬기 포위됐다 그러면 뭐 공군이 들어가서 그 주변 다 초토화 시켜주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특수부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서포트를 받으니까 임무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보다 못해도 우리도 많이 받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네 특수부대다 그러면 특수부대면 이게 아닌 거죠. 특수작전 하려면 일단 서포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면 침투해야 되는 침투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침투 수단 뭡니까? 이번에 그 28 전쟁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낙하산 타고 막 들어갔다 하는데 비행기는 못 뜨니까 패러글라이딩 이거 가지고 뭐 들어간다 하는데, 북한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거 타고 못 들어오겠고 아마 무슨 AN2기 해서 침투한다는데 그거 40년대 나온 고물입니다. 그거 뜨면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 마하 7, 8 이런 게 날아오는 것도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 그렇게 거의 총알과 총알을 맞부딪히는 그 정도의 기술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뭐 시속 200, 300, 사람 그 특수부대 10명 타면 시속 200도 안 나옵니다. AN2기. 거의 뭐 승용차 속도로 하늘에서 털털 굴러오는 거 당연히 다 떨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침투 못 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과장해서 AN2기 침투하면 10만 명 들어온다? 북한의 AN2기가요. 전체 합해도 2, 300대인데요. 그 10명씩 태워도 2,000명씩 들어와요. 10만 명 들어오면 50번 왕복해야 되는데 그거 오다가 다 떨어집니다. 고장나서 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격추 안 시켜도.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장사정포 뭐 시간당 1만 6천 발을 퍼볼 수 있다 최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뭐 사실 1만 6천 발도 뻥입니다. 왜냐면 전방에서 서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한 340문 정도인데 어떻게 시간당 1만 6천 발이 나오는지 난 모르겠고, 사격 속도도 되게 후졌습니다. 뭐 옛날 포들인데, 뭐 70년대 80년대 포들인데 그 1만 6천 발이 나오려면 우리가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1시간 동안 있어야 1만 6천 발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응 안 합니까? 우리 한 155mm 정도 규격의 사이즈를 가진 포만 우리 3,000문 이상 갖고 있습니다. 포 실력에서 야포 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도 세요. 포 있지, 미사일 있지, 그 제공권 다 장악했는데 우리가 북한에 포 쏘면 가만히 그 손가락 빨고 쏴보세요. 그래도 16,000발이 나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뭐 첫 발은, 초탄에는 우리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일단 빵 쏘면 날아올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제압사격 들어가서 그렇게 한
20분 뒤쯤 돼서 살아있는 포가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지금 몇십 조를 투자하면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찰 자산도 우리가 뛰어나가지고 북한 포부대가 1만 6천 발 쏘려면 다 갱도에 쭉 끌어내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찰기로 다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쏘는지 마는지 쏠 것 같다. 그러면 선제 공격 해야 될지 말지. 최악의 경우 선제 공격 안 한다 쳐도 초탄이 빵 하고 쏘는 순간 우리가 보복 사격이 들어갈 수 있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6천 발 이것도 완전 뻥이거든요. 이거 전문 우리나라에는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북한은 핵이 있는데 그러면 핵과 재래식 무기는 이건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또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재래식 무기는 북한은 우리 비교 불가다. 북한군이 38선 넘어올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북한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아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면 땅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땅굴이 뭐 수원까지 평택까지 파고 부산까지 파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서 제가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 기술적 가능성 불가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확신시킵니까? 할 수 없죠 뭐. 하마스는 옛날부터 이 북한 무기를 많이 갖다 썼어요. 예전에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야세르 아라파트 해가지고 엄청 친했어요. 무기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 하마스가 들고 있는 대전차 RPG 이런 것들이 아마 80년대 90년대 다 북한에서 들어간 것들일 겁니다. 물론 이란이 지금 더 줬을 수도 있겠지만 무기는 많이 제공했는데 이번에 이팔전쟁하면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와서 혹은 장벽 부수고 한 10여 군데 공격했는데 패러글라이딩 탄 건 한 2군데고 실제는 장벽 폭파하고 들어와서 납치해서 다시 달아난 거죠.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거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N2는 뜨자마자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럼 못 들어옵니다. 패러글라이딩 타서 저기 개성부터 떠가지고 쭉 서울까지 날아오려면 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날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오는 동안 다 압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장벽 부수고 들어와서 납치해서 도망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사분계에서 양쪽이 4km입니다. 지뢰바 다 개척하고 들어와서 서울은 당연히 못 들어오겠고 파주 쪽 와서 사람 잡아간다? 가능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 칩시다. 근데 그런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피해는 이스라엘과는 좀 다를 거다. 그 다음에 북한의 방사포, 섞어 쏘기 이렇게 하마스도 7,000발 쏘는데 북한은 왜 못 쏘겠냐? 당연히 북한 많이 쏘겠죠. 일제 사격하면 많이 날아오겠지만은 전쟁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피해가 없이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다 있고요. 한국 군사력에 여러 가지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많이 나오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런 민간단체에서 미국에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집계하는 통계가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계속 6위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집계하는 게 그냥 군사 병력 숫자, 무기질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인구도 따지고 면적도 따지고 경제도 따지고 지형까지 다 따져보면서 군사력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계속 한국은 6위, 북한은 재작년에 25위, 그러다가 지금은 순위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도 해가 없는 경우 가정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전쟁이라는 거요. 결국은 병력과 장비 가지고도 하지만은 그 나라의 경제력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계속 소모품들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북한하고 비교 불가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미국이 침공해도 한국은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어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실례로 서울 경기권만 2천만 명이 삽니다. 엄청 인구 밀도가 빡세죠. 이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성 중에 다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단 70년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전투력이 있는 전투민족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중에 서울 경기권만 해도 500만 명이 총을 쏠 줄 알고 광화문 바다에 가서 포병 모집합니다 하면 순간에 한 개 대대가 모집될 거예요. 전차병 모집합니다 하면 순간에 한 개 대대가 모집될 겁니다. 그러면 예비역까지 하면 순간에 500만 명의 상비군이 만들어집니다. 미군 얼마입니까? 한 40만, 5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쳤는데 이걸 어떻게 공격해서 점령합니까? 서울 경기권 들어와서 점령한다? 이거는 그 어느 나라도 못합니다. 물론 핵 쓰면 어떻게 하겠네? 그럼 다 죽었죠. 할 수 없지만은 재래식 무기와 전투력에 한해서는 한국은 세계 탑입니다. 북한도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고 여기서 군사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전투민족이긴 하죠. 대신 장비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면 사실 비교가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북한은 넘어오는 다리만 툭툭 끌어놔도 도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도하 능력을 하려면 도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탱크처럼 이렇게 궤도로 가다가
땅에다 톡톡 뿌려놓고 북한 그런 것도 없어요. 다시 다리를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가만 보고 놔두겠습니까? 또 다 만들어지면 정찰위성 내려다보다 또 미사일 한 방이면 또 부서지는데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공격할 수가 없죠. 한국 거는 최신식 정도가 아니고 세계 탑급이죠. 한국 전차보다 좋은 전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독일이나 미국 정도가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세계 최고로 가장 최신 전차가 한국의 K2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 전차를 꼽는데 레오파르트보다 우리가 뷰지는 게 없어요. 근데 가격은 반값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실용적입니까? 일단 지상군의 전차고 포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면 포 우리나라 K9 세계 장사정포 시장에서 50%를 먹고 있습니다. 다 한국 거 사가요. 물론 이것도 또 포도 자주포가 독일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2배.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보면 K9 2대 사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 포는 세계 최정상급이고 항공에 가서 전투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국제가 제일 좋지만은 근데 우리가 최근에 KF-21이라고 이게 전투기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건 4.5세대급으로 포함됩니다. 우리 전투기에서도 세계에서 이거하고 비교될 수 있는 전투기를 생산되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지스함도 만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계 군사력 최강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모든 분야에 다 강합니다. 북한 군사력 비교는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 주성아TV 치면 나오는데 작년 10월 11월에 남북한 전쟁 시나리오 20부작을 제가 제정해서 제 유튜브 올렸습니다. 공군, 해군 다 비교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와서 보시면 되지만은 그 어느 것도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게 없습니다. 핵은 있죠. 그 말하면 또 얘기가 안 되니까 그 외에는 재래식 병력을 비교할 때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일선에 있는 역량 가지고 한국 전선 돌파를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원 병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량 도로만 파괴도 못 나옵니다. 어쩌면 일선에 있는 군부대대 딱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지원도 못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북한이 연평도 고발도 있었고 천안함 공격도 있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격투기 선수도 뒤에 와서 어떤 놈이 뒤통수 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습은 북한에서 우리가 해이됐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딱 전쟁 작정하고 전쟁 도발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딱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연평해전 때 군함끼리 밀어내던 그런 군대가 아니고 천안함 때 당하고만 있던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 투하해가지고 다 경계 부족한 점 다 메우고 있거든요. 전쟁에 전면전이 들어갔다 그러면 북한군 비행기는 뜨지도 못할 것이고 북한군 군함은 한국에서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제공권 순식간에 우리가 장악하고 그러면 지상군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핵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폭이죠, 자폭. 핵을 쓰고 김정은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선제 공격해서 서울 상공에 핵을 터뜨렸다. 한국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핵 있는 나라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핵 공격해서 한국을 먹는다? 그리고 김정은이 살아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의 상호방위 협정 잘 체결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에도 핵 날아가는데 보복을 해주겠냐 김정은이한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당연히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부터 먼저 가서 김정은을 잡아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핵을 써서 한국같이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북한이 점령됐어.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한국까지 타고 앉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보복 안 해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믿을 나라 없죠. 모든 나라가 다 핵 만듭니다. 없으면 사옵니다. 이 세계 핵 질서가 붕괴됩니다. 핵 질서가 붕괴되면 적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 이런 데입니다. 베이징, 워싱턴에 핵탄이 날아들 겁니다. 테러 단체들이. 그래서 핵을 써가지고 득시하는 놈이 있다면 당연히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그놈을 죽여야지. 그래야 세계 핵 질서를 다잡을 수 있지. 김정은이가 살아서 떵떵거리면 내가 어느 나라 아는 작은 소국의 대통령이라 칩시다. 모든 군사관계도 필요 없어요. 미국 보니까 한미동맹을 국가는 미국이 안 나서줬어. 믿을 놈 없네. 우리는 핵이 있어야 되겠다. 당연히 핵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1945년도에 나온 기술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 써가지고 지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강대국들이 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반도 최고 부자 김정은이가 자살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북한이 다 망해가지고 우리가 암덕강까지 쫓겼다. 그러면
핵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북한이 핵을 안 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령하게 되면 밑에 누군가 단추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발사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북한 사람들도 산식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내일 죽을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 동족의 머리 꼭대기에다가 핵을 쓴다? 나도 죽고 김정은도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 충실성 그때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10m만 가서 두드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발하는 겁니다. 우리도 족쇄를 풀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우리가 호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 정말 까불면 평양까지 훅 가서 우리가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는데 우리는 북한 타격하는데 미군이 허용 안 해주니까 그래서 북한도 핵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경우 평양까지 훌쳐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 가지고 너 평양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할게 이런 거 하나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평양 왜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북한이 알아서 10년 뒤에 20년 무너지게 놔두지. 평양 들어가면 우리가 피 흘리면서 북한 먹어봤자 또 경제개발하나 돈 써야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맨날 나오는데 사실 따지면 1년에 실험하는 미사일은 우리가 10배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미사일 실험한 데서 미사일 도발이라고 합니까? 북한도 엄연하게 나라고 미사일 실험할 수도 있죠. 그걸 자꾸 도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발을 10번 넘게 합니다. 우리는 미사일만 쏩니까? 엄청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런데 또 북한은 주민들이 또 100원 못 줘서 불만이 크다. 외부에 불만이 좀 커졌다 그러면 그 시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구체적 도발을 합니다. 하는데 포를 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만 봐도 작전권이 미군에 있거든요. 전쟁을 우리 마음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는 쉽게 말하면 다리에 족쇄를 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m만 나갈 수 있어요. 20m 나가려면 미국에서 딱 잡아당깁니다. 근데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걸 원합니까?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맞아도 10m만 나갈 수 있어요. 북한이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10m 바깥에서 턱 치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격은 제한돼 있다. 끝까지 따라와서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압니다. 두 번째, 도발을 일으켜서 북한군 100명 죽고 우리가 1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냐? 북한이 이긴 겁니다. 북한은 생명 경시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100명 죽었다 해도 그럼 언론 한 줄 안 나옵니다. 우리는 10명 죽으면 난리가 나죠. 북한 100명 죽으면 용감하게 승리했다 이거 영웅치고 무슨 메달 막 나눠주면 북한이 이긴 걸 둔갑시킬 수가 있어요. 인명이 죽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북한과 한국 하게 되면 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도발은 일으킬 수 있지만은 전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반도의 최고 부자는 누구냐? 김정은이거든요. 2천만 명의 노예를 갖고 있고 북한 다 내 겁니다. 모든 자원과 심지어 북한 여자도 다 내 거예요. 이런 놈이 자기가 가진 걸 잃고 싶겠습니까? 전쟁하면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지 전쟁 일으켜서 한국 먹는다? 한국을 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먹을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강해서 김정은 보고 그냥 와서 한국 가지라 해도 김정은이 절대 못 가집니다. 공짜로 가죠? 이래도 못 가죠. 근데 왜 그 위험 무릅쓰고 가집니까? 한국을 왜 못 가지냐? 통치가 안 됩니다. 2천만 명이 어떻게 와서 이 자유분방한 말 안 듣는 5천만 명 어떻게 통치합니까? 북한을 통치하려면 한 300만 명 정도의 핵심 군중 내려보내서 생활총 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내려오면 우리가 속고 살았네 해가지고 저 강남의 룸살롱 다 차지하고 앉아서 술만 퍼마시고 있을 거예요. 핵심 군중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국 먹어봤자 통치도 안 돼요. 골치 아파요. 북한만 딱 유지하자는 게 자기 목표인 거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도발이 그냥 구사적 도발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길 힘도 없거니와 이겨봤자 감당도 안 되고 자기 죽을 확률은 한 100배 더 크고 왜 일으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병력 숫자는 지금 엄청 부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백서 보면 북한 전력이 한 128만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도 인구가 지금 엄청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북한 인구가. 그런데 98년부터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군대 갈 수 있는 가용 자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다 2년 전에 북한은 군 병력 기간을 10년에 또 8년 줄였습니다. 그럼 줄어들어야 되는데 국방백서는 또 늘어났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산되는 병력 숫자지? 우리 국방백서 엉터리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완전 엉터리입니다. 북한군 병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게 이만큼 부풀립니다. 그래야 예산 많이 나오거든요. 북한이 위협스러운 존재가 돼야 우리가 이거 북한이 비행기도 850대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 공군 계속 돈 좀 주세요. 북한 함정 몇 대가 있대. 돈 좀 주세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군 조직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풀리는데 북한 실제 뜰 수 있는 비행기는 저는 100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 고물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론, 우리가 북한 놓고 전쟁하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견제하려면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해가지고 국방력을 늘리는 건 필수다라고 주장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서 부풀린다? 그거 아주 너 당장 하지 말아야 돼. 나라를 망칠 짓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만 봤을 때는 부풀린 건 맞다. 엄청 부풀리고 있는 건 맞고 아마 군 장성들도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 병력은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비밀 보고서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많아봤자 80만 명입니다. 거기서 한 30만 명은 건설에 동원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대공포까지 아직 돌리고 있으니까 그건 의미 없는 병력이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가용할 수 있는 진짜 에이스 부대다 하면 한 40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 위험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 공군은 사실상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쓸 게 없어요. 전투기? 가장 최신 전투기가 미그 29입니다. 이거 우크라이나에서도 나가서 사람들이 제일 낡은 전투기를 잘 안 쓰는 겁니다. 그것도 미그 29도 80년대 초반 개발 초기의 모델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만들면서 지금까지 나온 게 미그 29에서 지금 하는 거죠. 미그 29는 지금 그 정도 비행기는 사실 전쟁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게 10몇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슨 항공기 훈련 시찰 나갔다 그러면 똑같은 비행기가 맨날 뜹니다. 행사용. 그 비행기 옆에 위대한 수령님 다녀가신 비행기, 김정일 동지 다녀가신 비행기, 김정은 다녀가신 비행기, 빨간 팻말이 이렇게 3개씩 붙어 있어요. 왜?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행사용 한 대여섯 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밑에 있는 미그 23, 21은 환갑이 넘었어요. 이건 뜨면 기적입니다. 그리고 떠봤자 한국 레이더가 우리가 조기 경보기 있지, 위성이 있지, 전투기 자체도 이제 레이더 다 달려 있잖아요. 쟤들은 그런 레이더도 한 20km 정도 사거리밖에 안 되거든, 미사일이. 뜨면 우리 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아오다가 우리가 미사일 쏘면 한 120km 밖에서 죽습니다. 적을 발견도 하기 전에.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지금 북한의 공군은 미그 21, 23이 주력인데. 그러니까 저런 비행기는 1980년 초반에 백하계곡 전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붙었는데 여기서 교환비가 제가 기억하는데 83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제 비행기가 F-15, 16 정도가 나가서 시리아의 미그 23, 21과 교전했는데 83대가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교전 중에 격추된 비행기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벌써 비행기 성능의 차이가 80년대부터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미그 21, 23까지 싸워라? 이거는 그냥 죽으란 얘기죠. 발견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비행기란 건 그건 비행기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데 미그 15, 6.25 전쟁 때 뜨던 게 다 있고 1940년대 초반에 만드는 AN2기가 다 있고 그거는 쓸 수가 없죠. 근데 그것까지 없으면 공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행기 한 10대 떼놓고 공군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유지는 하는데 실제 띄워놓으면 날아갈 수 있을까? 그래 북한이 공군 훈련 못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들어서 딱 한 번 100대도 안 떴어요. 그것도 뽀샵을 해가지고 100대 떴다고 하는데 한 번 훈련을 했습니다. 지 말로는 한 100기 넘게 뜬 게 대규모 훈련. 그게 북한이 하늘에 뜰 수 있게 만든 비행기 총량이고 그것도 이제 비행사들도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한답니다. 맨날 사고 나서 떨어지니까. 그 비행기 훈련할 때도 떨어져서 사고 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군은 없다. 무시해도 됩니다. 반나절 못 버텨요. 근데 아까 지금 공군을 내가 지금 엄청 디스를 했는데 해군은 공군보다 훨씬 더 열세다. 공군이 반나절 버티면 해군은 2시간도 못 버텨요. 근데 공군과 해군 다 이게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돈덩어리예요, 해군, 공군. 근데 북한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다 열세인데 근데 우리가 해군과 공군을 따지게 됐을 때 해군이 더 많이 돈을 잡아먹어요. 공군은 10년 보고 설계한다면 해군은 한 30년 내다보고 쫙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장기 계획으로. 근데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북한이 수상 함선 쓸만한 게 1970년대 중국에서 쓰던 그 중고 폼들을 좀 들여온 게 있어요.
함정. 이제는 포사기 가면 이 철판이 짱짱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비행기는 한 수명 20-30년은 교체돼야 되고 우리가 함선 같은 경우도 30년만 쓰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나온 함정들 지금 다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함정들 환갑 넘었어요. 포섬은 가판이 쩍쩍 벌어집니다. 잠수함? 그것도 60년대 만들어져서 중국이 1970년대 운용하던 그런 큰 잠수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용도 거의 못하고 지금 세워두고 있는데 그것도 환갑이 됐습니다. 그거는 바다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경운기 다 포착이 돼요. 그럼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밖을 벗어도 못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천안함은 뭐고 강릉 잠수함은 뭐냐? 워낙 작아가지고 경잠수함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때 또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들어오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90년도에 한국 영향이 아닙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몇십 배 더 커졌어요. 그리고 뭐 천안함 사건 때도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분기선 바로 옆이니까 근데 그 밑에 내려오면 그것도 아무리 작아도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잠수함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어뢰 한두 개 바깥에다 달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또 무슨 김군옥 영모함 이런 거 진수시켰는데 잠수함 진수 기술이 없다 보니까 60년대 만들어 70년대 중고로 들여서 운용하던 그 잠수함에 뭐 그게 한 1200톤급 정도 되는 잠수함입니다. 그걸 절반 두동강 내서 그 가운데다가 이 미사일 발사대를 끼워서 다시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완전히 가분수된 이런 거 만들었는데 저거 미사일 쐈다가 저 뒤집히지 않을까 좀 궁금합니다. 설계도 자체가 저게 잠수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운영하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북한은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일단 우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유사시에 운용하지 않고 바닷물 밑에 가라앉아 가만히 뭐 돌덩이처럼 있다가 쏘면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뭐 미사일 몇 발 맞죠 뭐. 그 한 5년 동안 겨우 한 척 진수해놓고 저러는데 그것도 이제 가다 보면 소음 다 잡힙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해군이 필요 없어요. 우리 아파치 헬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파치 헬기 가가지고 항구마다 막아버리면 해군이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비정 정도만 나가도 충분하고 고속정 나가도 충분한데 대형 함정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의식해서 만드는 거죠. 이지스함이 뭐 필요 없죠. 북한하고 할 때. 그리고 경항모도 자꾸 지금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북한 때문이 아니고 저기 저 원유를 중동에서 들여오면 해협을 통과할 때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중국이 그때 막으면 우리는 못 들여오지 않느냐 하는 논리에서 만드는데 일단 지금 경항모 사업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만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상대하면 안 되죠. 거기는 뭐 찍어내는 나라니까 경항모 한두 척 가지고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해군이나 공군이나 모든 조직은 몸집을 자꾸 부풀리려고 해요. 명분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뭔가 큰 걸 요구하는데 사실 북한 의식하면 해군 없어도 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저는 솔직히 정찰위성 자체는 우리가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정찰위성 자체가 조악합니다. 우리가 올해 6월 달에 북한의 정찰위성이 우리 서해에 떨어진 것을 인양했더니 거기에 있는 감시 카메라 수준이 우리가 돈 주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일본제 카메라였습니다. 상용 카메라. 그러니까 정찰이 정말 필요했다 그러면 제대로 내려다도 보지 못하는 그 카메라를 왜 달고 올라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찰 위성용 카메라는 특수하게 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술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그 나머지는 사실 구글로 써보면 더 정확하게 잘 나오는데 왜 굳이 쐈을까 저는 참 의문이고 물론 우리가 구글옷으로 봤을 때 중요 뭐 평택기지라든지 이런 기지들은 안 나옵니다. 뭐 진해항 이런 거 안 나오긴 하지만 김정은이 그걸 봐선 또 카메라 품질이 나쁘니까 어렴풋하게 이런 구성이 돼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다. 자기들은 뭐 워싱턴도 찍고 무슨 괌 기지도 찍었다고 자랑하는데 제가 봤으면 그 보면 어쩔 건데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공격할 능력은 있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구글옷을 통해서 어디다 쏘면 평택기지 떨어진다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세상인데 그걸 왜 정찰위성을 통해서 본다? 그리고 제대로 정찰위성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적어도 한 5개는 올라가서 주기적으로 돌아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정찰위성 하루에 한반도 특정 지역의 상공을 한 2번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것도 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2번 보면
되면 어느 병력이 어디서 이동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한 8시간 안에만 이동하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5대를 쏜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또 정찰위성이 한 번 쏘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5년 쓰면 폐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찰위성은 최대한 고도를 낮춰가지고 봐야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한 300km에서 1000km 상공에서 운용되는데 여기는 대기가 남아있어가지고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5년이면 또 쏴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가지고 저기 기지가 있는데 이런 구조구나 하는 건 볼 수 있겠죠. 그게 왜 필요하죠? 그러면 정확히 그걸 명중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갖고 있는 수락 미사일 실험하고 하는데 그게 다 미국의 GPS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북한 무기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항공 전력은 거의 폭격기도 없어가지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폭격할 수도 없고 미사일 공격밖에 답이 없는데 미사일 사거리가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굳이 정찰위성 안 봐도 평택기지에다가 어디다 쏘면 된다는 거 지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위성을 왜 올려 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판단에는 김정은도 노리는 건 있겠죠. 첫 번째로 정찰위성 쏜다 하면 명분은 되잖아요. 니들이 우리 들여다 보니까 우리도 보겠다라고 명분을 만들고 일단 김정은한테는 궤도 진입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GPS 교란용 위성 같은 거는 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GPS 교란 위성은 큰 기술이 필요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300km 정도 작은 위성도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상공에서 GPS를 교란시키면 우리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보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한 5분, 10분 동안만 GPS를 막 쏘고 가면 기차 시간도 달라지고 그 밑에 지나가던 차들도 막 오차 생겨서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장난질 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국을 향해서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정찰위성 쏘고 내년까지 우리도 5개를 쏩니다. 한국이 5개를 쏘는데 총 드는 운용 예산이 1조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개당 한 2,500억 원을 들여서 정찰위성을 쏩니다. 우리는 5개가 있고 기술력도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정찰위성이 돼가지고 저기가 뭐 하지 하는 걸 보려면 적어도 가로 세로 한 30cm 한 픽셀당 아무리 좀 기준을 낮춘다 해도 50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 한 픽셀 들어야 저기 차종이 장갑차인지 탱크인지 정도는 구분된단 말이죠. 북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기술이 아무리 높게 쳐도 3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성 크기가 일단 300km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그렇게 무거운 광각 카메라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3m 본다 그러면 저기 집 있네. 저기에 포 같은 게 있는데 뭐지? 안 보여. 검은 게 있는데 포 같은데 모르겠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사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정찰위성 2번 실패했다가 3번째 성공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김정은이 푸틴 만난 게 있죠. 그리고 포탄 주고 기술 받아왔다. 기술 받아온 거는 우리 국정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줬냐? 쉽게 말하면 북한이 틀린 부분들을 몇 개 잡아준 거죠. 풀 수 없었던 부분. 우리가 대학 가서 만약 수학 공식을 푼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몇 페이지짜리 풀이 공식들이 있을 겁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중에서 막 풀다가 하나만 잘못되면 답이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안 되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안만 들여다봐도 몰라요. 러시아는 비교해서 교수니까 요거 다시 봐봐 이렇게 쪽집게 과외를 해줘서 위성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기술이 뭐 있을까요? 북한이 항공기 제작 도면을 준 데서 항공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항공기 한 20만 개 들어가는데 미국 수호이 33 기술 줬어요. 못 만듭니다. 함정 만들 도면 줬어요. 못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려 하면 러시아에서 재료까지 다 줘야 되는데 반도체 부품 자기들도 모자라는데 굳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쪽집게 과외는 정찰 위성에 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비행기 만든다거나 함정 만드는 기술을 더 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러시아도 바보가 아닌 게 최첨단 어떤 무기에 대한 기술을 주게 되면 북한이 혹시 만들었다 치자고요. 팔아먹죠. 그럼 러시아 무기 시장이 잠식됩니다. 하다못해 만들지 못해도 그 기술을 이란에 몰래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은 돈이 없는 궁한 나라니까 핵심 기술은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북한 포탄과 미사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직 미사일 전 정황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포탄은 가서 지금 전선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포탄이 품질이 조악해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탄을 5개 뜯어봤더니 이 장약 색깔도 다 다르고 부품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보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우크라이나에서 올린 거긴 하지만 이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북한 측 포탄을 썼다가 폭발한 탱크 사진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포를 쐈는데 포탄을 포신에서 벗어나기 전에 폭발해서 안 있는 사람 다 죽고 갈기갈기 그 탱크가 박살났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있는데 품질이 조악한 거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뭐 그렇게 정성스럽게 포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몇 개를 만들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얼만큼 질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좀 평가 안 하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가 야 100만 개 빨리 만들어 하면 100만 개만 만들지 품질까지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자재들 원자재 다 갖다 자꾸 팔아먹어요. 동을 공급해서 포탄에 동선이 들어가는데 그 동을 몰래 팔아먹으면 쌀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 팔아먹으니까 지금까지 만든 포탄은 저는 거의 다 불량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만만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투기가 고물이고 배가 고물이고 탱크가 고물이라 하더라도 북한은 우선 화학무기를 상당량을 갖고 있어요. 김정남이 살해가 됐는데 김정남을 살해할 때 이중 화학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즉 각각 있을 때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이것이 합쳐졌을 때는 독성이 있는 그런 신경작용제를 써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그 신경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제 만천하에 증명이 되었고 북한이 방사포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다가 그런 신경작용제를 탄두에다가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사포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경작용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사이버 능력이 뭐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뭐 여러 곳에다가 그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인프라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그다음에 북한은 아주 전체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북한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북한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북한 같은 조직은 뭐 평화를 추구하든 전쟁을 추구하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북한을 막아왔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남의 나라에 그런 것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내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방만은 하여간 내실을 기해서 철저히 잘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불행한 현실이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손해봤다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여성분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최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자부심이 안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만 손해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면전쟁 나기가 쉽지 않지만 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접경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이나 소도시를 뭐 포격을 한다든지 북한이 우리한테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일으킨다든지 또 이제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은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가 있을 텐데 괜한 자신감을 갖고 엉뚱한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전면 전쟁까지도 그때는 사실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감사한 시선으로 보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처럼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분위기로 만든다 그러면 간 사람들은 괜히 갔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손해봤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하여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 4월에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우는 이제 최령해 최근미 상임위원장 아버지 최령해고요. 항일 빨치산입니다.
이게 남포조선사에서 진술했죠. 4월 말에. 그리고 5월 21일 날에는 이제 남포는 서해고 청진, 동해에 있는 청진조선소에서 5,000톤급 구축함이 진수 도중, 그러니까 남포에서는 정상적인 진수였고 이번에는 횡진수라고 그래서 구축함을 옆에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을 해서 함수는 땅에 걸려있고 한미 부분 3분의 2가 바다에 있는, 이게 좌초로서는 최악이에요. 최악인 상황이었거든요. 현장에 김정은이 있었고 딸 김주희와 함께 경로했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을 했고 그 현장에서 6월까지 정상화해라, 바로 세우고 복구해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12일 날 북한 보도에 의하면은 정상적으로 진술을 했고 여기에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웃고 떠드는 거 보니까 그럼 3주 만에 좌초된 구축함을 세워서 그것도 청진에서 나진으로 옮겨서 진술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견 놀랍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름은 이제 강건호라고 줬어요. 강건은 6.25 때 민족보위성 부상이었거든요. 국방부 차관이죠. 6.25 때 전사했습니다. 전사했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했던 빨치산입니다. 강건도.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이름으로 구축함을 한 명을 지은 거죠. 근데 이게 블랙 코미디인 게 이 함정이 제일 최악의 좌초 상태가 머리는 땅에 걸려 있고 몸은 바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력과 부력이 다르죠. 그럼 파도에 의해서 계속 함이 스트레스를 받죠. 이 부분이. 거기다가 동해에도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럼 물이 빠지면 내려갔다가 물이 올라오면 올라오고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 용골이라고 하는 뼈대 부분이 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침수가 상당 부분 됐거든요. 이번에 진수된 장면을 보니까 함포도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엔진도 있었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내부 장치들이 있었을 텐데 레이더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은 염분에 아주 취약합니다. 염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부는 완전히 못 쓰게 되거나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21일 만에 다시 정상으로 세웠고 나진으로 이동을 해서 진수까지 이루어지는데 3주밖에 안 걸렸거든요. 세계 기록입니다. 최악인 상태에서 함정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얘기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청진조선주소의 기술자가 이 함정 복원 과정에서 사망했다, 희생됐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애국자로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리수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전문가가 정상화, 복원 과정에서 사망했을 정도로 무리를 했다는 얘기죠. 일부 보도가 됐죠. 풍선까지 띄웠고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모습까지. 일부 사람들이 세웠다 그러는데 5,000톤급 함정을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몇만 명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 장비를 활용을 한 게 주역이고 아마 사람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저 강건함은 진수하고 자빠지고 다시 진수하는데 정상화, 복원하고 진수하는 데까지 3주밖에 안 걸렸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세계 기록인 동시에 그 세계 기록의 내용은 아마 부실할 거다. 정상적인 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김정은이 말을 하면 그 법이니까 이제 완전히 무리수를 뒀다. 그러니까 넘어진 배 페인트 칠하고 껍데기만 지금 했을 가능성이, 내부는 아마 골마 터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청진에서 나진으로 끌고 가서, 나진이면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거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진에 있으면 러시아 기술자가 못 오나요? 오히려 나진으로 끌고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그렇게 보면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안전하게 배를 수리하려면 남포로 와야죠. 남포가 최대 조선소니까. 근데 남포는 남해를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주도 뒤로. 그 고물배를 이끌고. 그럼 침몰할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나진으로 간 거다. 나진에서 급조해서 지금 진수하는 모습을 아마 밤새 했을 거고, 그리고 한포까지 장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도 김주혜도 갔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4월 말에 진수했던 최연호도 지금 진수한 지 2, 3일 만에 모든 무장 발사 시험을 했거든요. 보통 그런 게 1년 걸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근데 이틀 만에 다 해버렸거든요. 그 무장 발사 시험도 표적이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거다. 그냥 보여주기 싫을 거다. 따라서 이번 강건함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또 우리가 어디서 추론해 볼 수가 있냐면 2023년 9월에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함이라는 걸 취역을 시켰어요. 그건 로미오급 잠수함. 이것도 건조된 지 한 40년 된 거거든요. 그 동체의 직경은 늘리지 않고 동체 길이만 늘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늘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과분 수형 함교에다가 10여 발의 SLBM과 잠수함과 순항미사일 발사관을 달고 성대하게 진수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다. 물론 이제 엔진은 재래식이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기는 이것도 핵잠수함이라고 부른다라고 성대하게 진술시켰거든요. 그 잠수함은 진수식 성대하게 하고 나서 첫 출항 때 기울었어요. 잠수함 기울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반 진반 그 잠수함은 지금 오랫동안 자망하고 있다.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진 지 40년 된 잠수함에 기형적으로 길이를 늘리고 함교를 지나치게 확장을 해서 미사일을 넣냐 이거죠. 그럼 처음부터 정상적인 작동 가능성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했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김군옥이라는 이름에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6.25 때 주문진 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의 어뢰정 전대가 50톤급 한 6척, 5척 정도가 연합군 선단을 공격을 했는데 괴멸당했고 모두 전멸당했거든요. 그리고 2척 정도만 살아서 돌아갔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문진 해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북한은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이 김군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50톤급 어뢰정의 정장이었어요. 정장인데 50톤급 정장의 어뢰정이 볼티모어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순양함, 북한 표현으로는 발지모르함이라고 그러는데요, 발음을. 50톤급의 어뢰정이 10,000톤급 순양함을 격침시켰다. 이거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이 김군옥이라고 하는 어뢰정 정장을 북한의 영웅으로 만들고 안장을 해서 북한의 영웅으로 미화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그 배의 이름을 졌는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냐? 북한이 침몰시켰다고 하는 볼티모어함은 그 당시 이미 퇴역하고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어뢰정대가 전멸당하고 겨우 살아 돌아갔거든요. 2척 정도가. 근데 그 어뢰정 정장을 영웅이라고 조작을 하고 그걸 또 떳떳하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김정은이 아는지 아마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세뇌당한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50톤짜리 어뢰정이 볼티모어함이라고 하는 10,000톤급 순양을 격침시켰다는 걸. 그렇게 세뇌당한 거죠. 당했으니 거기 이름을 붙였겠죠? 이게 얼마나 블랙 코미디입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영웅을 만들어서 애국 열사랑에 안장시켜놓고 그 이름을 버젓하게 전술핵 공격 잠수함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군의 현실이에요. 북한의 뒷모습. 이거 전혀 조작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어폐 엎어졌어요. 정상적이라면 폐기해야 됩니다. 저 정도라면. 강제로 끄집어냈어요. 인명손실까지 입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모르죠. 그 기사장만 유명한 사람이니까. 끌고 가서 페인트만 칠하고 껍데기만. 그리고 다시 이게 진수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또 가관인 게 내년에 2척을 더 건조하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구축함 하나 건조하는데 한 6, 7년 걸린다고 말했거든요. 아마 1년 내에 만들 거예요. 또 뚝딱거려서. 그러니까 김정은은 본인이 천재인 줄 알아요. 왜냐? 자기가 말하면 딱 그대로 되니까요. 근데 실제는 2014년에 평천구역에 20층 이상의 아파트가 붕괴된 적이 있거든요. 부실공사죠. 거기는 경찰 간부들이 살고 있었어요. 인민보안성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경찰청. 그래서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했어요. 신문에 났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직접 관여한 미래과학자 거리에 은하라는 53층짜리 건물은 김정은이 설계도를 다 본 거거든요. 다 고치라고 같이 지시했어요. 예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기괴하게 접시를 여러 개 묶은 것처럼만 모양만 예쁜 건물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건물 만들자마자 건축 전문가들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사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김정은은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데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전문가라고. 만개칠남인 거죠. 그렇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 김군옥 영웅함, 블랙 코미디죠. 존재하지 않는 영웅.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어딘지 모르는 구축함 5,000톤짜리 뚝딱 만들어내고 엎어지면 바로 세우고 페인트 칠한 다음에 웃고 떠들고 있고 이게 지금 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형 구축함의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여기 또 이제 러시아의 방공망, 대공방어체계 판치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판치르하고 똑같이 생긴 시스템이 구축함에 달려 있었거든요. 북한 구축함에. 그러니까 북한은 이 5,000톤급이 나오기 전에 최대가 낮은급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한 60, 70년 됐을 거예요. 떠 있는 게 기적일 정도인 배가 제일 컸거든요. 1,800톤급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만든 것도 함령 10년은 됐지만 낮은 급과 압록급이라고 하는 게 1,500톤급 호위함이었거든요. 이것도 구형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판치르, 수직 발사기까지 만든 그런 구축함들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북한은 절대로 그런 설계 능력이 없어요. 5,000톤급 구축함의 설계 능력이 있는 나라는 10개 나라도 안 될 거예요. 세계적으로. 건조 능력이 있는 나라는 더 안 되고. 자,
이번에 이 북한이 보여준 최연호하고 강건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러시아의 어드미랄 고르시코프 제독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련 해군 재건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그 고르시코프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코미디냐면 모든 함정의 최대의 적은 잠수함이거든요.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제일 두려워해요. 항공모함도 구축함도. 그러니까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제일 무서운 게 대잠 초계기나 대잠 헬기거든요. 항공모함 대잠 초계기가 있지만 구축함 좁으니까 헬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대잠 헬기를 싣고 다녀요. 왜? 이 잠수함은 헬기의 또 밥이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북한 구축함에도 뒤에 헬기를 싣는 헬기 데크, 헬기 창고가 있어요. 우리도 이순신급 똑같이 생긴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에 헬기 데크가 다 있어요. 심지어 2대까지 싣고 다녀요. 잠수함을 잡으려고. 자, 북한, 지금부터 블랙 코미디를 말씀드릴게요. 북한 구축함에도 고르시코프급 형을 닮았으니까 그 헬기 데크가 있어요. 이건 뭐냐? 고르시코프 설계도를 받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헬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헬기 데크에 여기 빈 게 아니라 여기다가 미사일을 박았어요. VLS, 수직 발사기를. 그러니까 헬기 데크는 헬기가 비어 있어야 되죠. 참고해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미사일을 박은 거죠. 그러면 자체 설계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헬기 데크를 아예 없애고 더 낮게 그 밑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VLS를 박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헬기 데크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헬기 경납고에 미사일을 넣은 거죠. 그건 뭐냐? 어드미랄 고르시코급 그 설계도를 가져다가 헬기가 들어갈 부분에 뭘 넣어요? 미사일을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어있던 부분이 차니까 균형이 안 맞겠죠. 무게 균형이. 함에. 그래서 엎어진 거예요. 진수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구축함이 동해로 나가면 헬기가 없잖아요. 경납고에 헬기를 못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간 돌아다니면 뭐의 밥? 잠수함의 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무식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김정은이 모든 걸 개입을 하니까 기형적인 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 함은 동해 나오면 바로 죽어요. 대잠 헬기도 없으니까. 심지어 북한은 대잠 헬기가 없어요, 지금. 싣고 다니는 헬기도 없어요, 대잠 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북한이 또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같은 러시아제와 똑같은 걸 공개했어요, 4월에. 우리도 2030년대 중반에 그 완료할 공대공 미사일을 벌써 쐈어요. 이 공중조기경보통 우리도 못 만들어서 P4에 사왔어요, 미국에서. 4대 더 주문했어요. 지금 4대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 우리 2030년대 중반이에요. 대한민국 미사일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그걸 북한이 먼저 다 해요. 이게 내실이 있겠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도와준 정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 둥근 레이돔 달고 다니는 비행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이더 그 바람 불면 안 날아갈까 할 정도로 불안해요. 왜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한테 모닝 같은 자동차 하나 사다 대고 운전해봐 그러면 운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초등학생 다리도 제대로 안 닿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은 내겠지만 실제 성능은 미지수다. 오히려 자원을 빨아먹고 있다. 자, 북러 밀착을 하고 조기경보통제기 공개하고 공대공 미사일하고 구축함 찍어내고 신나서 김정은 입이 여기 걸렸거든요. 경제로 가볼까요? 지난해 6월 초 기준으로 북한의 $1가 1달러에 10,000원이었거든요. 지난주 6월 초 기준으로 2025년 27,000원까지 갔어요. 비싼 데는. 계속 올라간 거예요.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러 밀착이고 군사협력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요.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지. 이 국방비에. 그 다음에 민수경제, 민간경제는 김정은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북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북한군의 3분의 1은 영향의 실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 끼니도 굽는데 일반 병사들은 첨단 무기는 가지고 싶고 그럼 더 불균형이 되는 거죠, 자원이. 그게 북한군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비약적으로 전력을 향상시키는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개념의 재래식 전력 형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파키스탄 보세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라팔 격추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그렇지 파키스탄 괴멸당했거든요. 피해가. 파키스탄 공군력의 5분의 1이 박살났거든요. 군 사기도 말이 아니고. 이유는 뭐냐? 지금 IMF 구제금융까지 받고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이 와중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유지보수에. 가질 수 있는 농업국가, 가난한 농업국가가 핵을 가졌으니 이 유지보수에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겠어요. 전력이 기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팔 하나 떨어뜨리는 거 화끈했지만
일반적인 전반적인 정과를 보면 파키스탄이 코피 터진 거거든요. 인도가 파키스탄 GDP의 거의 10배거든요.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북한도 역시 저 경제력으로는 신용은 냈지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부담이 된다. 유지보수도 못한다. 제대로. 성능은 나오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